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삼천대천세계라는 표현이요.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걸 뭐라고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 하늘에 겁나게 많은 나라가 있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저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생명체가 살고 있는 별나라가 있다는 건 알지 못합니다. 우주인이 있냐 없냐로 아직까지 논쟁 중이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닥 알고 싶다는 생각도 없습니다만 가끔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혹시 우리가 저 별나라에서 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왜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윤영주가 불렀던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이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하는. 또 심수봉이 불렀던 백만송이 장미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처음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우리 인간이 인간의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저 삼천대천 세계에 있다가 왔다고 한다면 그 삼천대천 세계가 어딜까? 혹시 우리 태양계 넘어 다른 행성계에서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런 생각이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인류는 물리적으로 이 지구별에서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가겠다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몸을 갖고서 그 화성까지 가서 살아본들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을까 싶지 말입니다. 밥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를 할 테고 똥을 싸야 생명이 유지가 될 텐데 하고 말이죠. 우주의 신비로움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이 살아가는 일에 거의 모든 사람이라면 모를까. 저처럼 이것도 시큰둥하고 저것도 시큰둥한 사람에게는 내가 그 멀고 먼 화성까지 가서 늙어 죽는다는 일이 참 밥 처먹고 할 지랄 없는 놈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일론 머스크나 나나 아는 건 비슷할 텐데 그 친구는 어떤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갖게 됐고 나는 또 다른 꿈을 갖게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존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로버트 풀컴이 지었던 그 책 제목 생각나네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하는 그 책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대학을 진학을 하고 또 대학원에 박사에 그리고 평생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을 나온다는 일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 세상이 됐지만 이 지구별 차원에서 보자면 대학을 나온 사람의 숫자가 과연 80억 가운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자면 대한민국은 확실히 고학력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대한민국의 학력이 좀 투머치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고학력이 이 나라를 오히려 망치고 있다는 주장 말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양반들은 그나마 국가 단위에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 세계가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자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제조업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고학력의 문제로 봤던 거죠. 한마디로 쓸데없이 너무 많이 배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이 먹히는 걸 보면 참 그래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란 책 제목 생각이 납니다. 인간이 배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싶은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배울까? 과연 먹고 사는 일이 인간의 전부일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단순히 직업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단순하게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과목들이 사실은 다 무용하죠. 우리는 공돌이 공순이를 가르치려면 철학과 문학을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건 공돌이 공손이 가슴에 불을 지르는 셈이 되죠. 사람이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뭔가 다른 생각들을 알게 되면요. 참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저희가 자라왔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참 알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친구들은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갔었어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모가 건사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 대신에 공장으로밖에 보낼 수밖에 없었죠.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아이들 노동 착취니 어쩌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지만 그 시절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건 배부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정말 그 천박한 입을 좀 찢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아이를 일터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부모는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시절에는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양반들이 이 세상을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신신문물이라고 해서 서양의 것들을 가지고 들여는 왔는데 정작 당신들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글을 좀 아는 거지. 글로 아는 것과 그걸 몸으로 겪으면서 아는 건 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저 서양의 사람들은 그것을 몸으로 겪으면서 만들어온 직접 당사자들이었고 그래서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편적인 생각에서 조금 더 앞선, 그래서 크게 반발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었겠지만 우리나라는 달랐죠.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나라에 이식을 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 수술 후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못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일단 이식을 하고 보자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질서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었고 말이죠. 그저 해보는 거였죠. 경찰이라고 해놓고 나쁜 놈 잡는다고 하지만 그 나쁜 놈들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존중해야 한다는 걸 누가 가르쳤나요? 누가 알았겠어요? 오히려 도둑놈을 어떻게 그냥 놔두냐고 일벌법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던 시절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 아이고 참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그 시절에 그런 소리 했다간 욕을 태가지로 먹었을 거예요. 뭔 개소리 하냐고. 좀 배웠다고 잘난 척 하냐고 오히려 두들겨 맞고 비난을 받았을 확률이 높죠. 그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그 폭삭 속았수다에서 나왔던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내 딸 앵벌이 팔아먹으려고 했냐? 그래서요? 그래서 저 죽였지 뭘 어떠게. 그때는 국가의 체제 같은 게 그닥지 없을 때라 쳐 죽일 놈들 얼추 쳐 죽여놔도 순경이 또 별말을 하는 대강 수습을 해 가더라고.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지금 우리들이 아는 것으로 과거를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이 그 당시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50년 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에서조차도요, 연쇄살인이 벌어졌지 말입니다. 그 시절 여전히 인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일들이 경찰들에 의해서 자행되었고요. 그러다가 결국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하게 된 건 정말이지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비난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만든 건 과거의 분들이거든요. 그 양반들이 그렇게 살아내면서 그걸 만들어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물려받아서 누리고 있거든요.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 과거에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이 잘못됐다, 뭐 어쨌다, 저쨌다 평가, 이거 참 건방진 소리 아닌가요? 요즘 역사학자나 강사들이 과거의 일을 가지고 함부로 말들을 하던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과거를 살아냈던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민주화를 자기네들이 투쟁으로 얻었다고 주장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관점도 사실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민주화는요,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발전하고 좋아지면서 점진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좋아지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오면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요,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참 정말이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지 말이죠. 제가 이럴 때면 우리들이 서로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같은 물을 마셔도 소는 젖을 만들고 독사는 독을 만든다는 이야기처럼 같은 세월을 살아왔어도 어쩌면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건지 놀라울 뿐이죠. 어떤 양반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재미없고 복잡하다고 느낄 테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고 느낄 겁니다. 아마도 같은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는 언어가 같아서 소통이 쉽고 다른 별나라에서 온 사람끼리는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어려운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어쨌든 우리들의 민주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며칠 전 그 민주화 이야기 때 한번 했던 얘기인데 민주가 무슨 뜻이에요? 국민, 시민, 인민들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린 과연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살고 있나요? 국민, 시민, 인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않으면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길 원하시나요? 이 국가는요,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지키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나라냐고 하면서 그 선동을 하는 구호들을 보면 참 깝깝해집니다. 나라는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나라는 그 나라의 주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니, 집이 무슨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어떻게 운영하면서 사느냐에 달려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국민들이 주인이라면 집주인들끼리 싸우면 될까요? 그 집안 콩가루가 되겠죠. 지금 이 나라는 나라의 주인은 없고 전부 다 자기 집단, 자기 정당의 똘마니들만 설치는 꼴입니다. 그러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거죠. 이런 얘기하면 정말 할 얘기 많은데 말이죠. 지금 이 나라에는요, 궤변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양도 품위도 없고 말이죠. 국회도 거의 쓰레기장이고 그 언저리에서 빌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과거의 지도자들은 좀 무식하기는 해도 품위를 지키면서 살았는데 어찌 된 게 이제는 아는 것도 많아지고 풍요로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의 품위는 사라졌는지 말이죠. 제가 그 품위 이야기를 하고 수준을 말하니까 이걸 또 지식을 말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확실히 먹물 냄새가 나기는 하죠. 그래서 오만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 와서 이야기하니까 논리도 단단하고 말빨이 좋아서 그 논리를 깨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논리들은 아무리 현란하게 온갖 지식들을 다 갖다 붙여봐도요. 그 나물의 그 밥이고 딱 그 수준일 뿐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생각들은 유물론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현대 과학기술이 다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따라서 이 사고방식 자체가 물질을 기반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그냥 원자들의 결합인 거죠. 세포들의 조합이고요. 뇌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도 물질을 기반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시냅시스가 어떻고 도파민이니 해마가 어떻고 하는 것들이 다 물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현대사회의 양대 사상 역시 유물론적 사고가 만든 것들이에요. 즉 인간을 동물로 바라본 관점이죠. 지금 21세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 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그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을 물질로 설명할 수 있나요? 우리들의 감정을 물질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유전학과 진화학 같은 학문 분야에서 감정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애는 쓰고 있지만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과학이라는 건 그저 자연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는 거. 과학은요, 그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자연을 설명하고 인간을 설명하고 인생을 설명하는 그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대과학의 역사는 불과 200여 년 정도밖에 되질 않고요. 그 이전에는 과학이 아닌 철학과 종교라는 방법으로 우리 인간과 인간의 삶을 탐구하고 설명을 했었어요.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오래되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쉽게 말해 인간을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인 영혼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물질인 육체에 이 영혼이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불생불멸이라고 했고요. 나고 죽는 것도 없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이 육신은 그저 이번 생에 내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도구라는 말이에요. 이 몸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산소, 수소하는 원자들의 결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원자들도 그다지 다양하지도 않아요. 한 40여 가지 되려나? 우리가 현재까지 발견한 이 원자의 종류가 한 100여 가지가 넘다 보니까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원자들이 이렇게 결합하면 단백질이 되고 저렇게 결합하면 아미노산이 되고 또 이리저리 결합하게 되면 도파민이 되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몸 안에 기생하고 살아가는 미생물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생물이 있어야 내가 먹은 음식물들을 분해해서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로 만들어서 쓸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몸은요, 지가 알아서 움직이고 작동을 합니다. 이걸 뭐 소위 자율신경계니 부교감신경이니 하는데 딱히 내 의지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땀을 내겠다고 땀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소화를 시켜야겠다고 소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땀이 날 환경이 만들어지면 지가 알아서 땀이 나고요. 음식을 먹으면 지가 알아서 소화를 시켜서 대소변으로 내보내죠. 오히려 똥이 마렵다는 신호를 나에게 보내오면 그제서야 내가 화장실을 가고 뒷정리를 하고 하는 정도로 내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내 맘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다고 사인을 보내주면 나는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줘야 되고요. 갈증이 난다고 물이 필요하다고 사인을 보내면 물을 먹는 동작을 통해서 물을 공급시켜줘야 되죠.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사인을 보내면 밥을 먹어줘야 하고 말이죠. 오히려 이 몸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줘야만 나는 이 몸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인 건지 내 몸이 주인인 건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저 별나라에 갈 수는 없지만 이 몸을 벗어놓고는 영혼의 존재로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별나라 정도는 껌으로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은요, 저 먼 별나라에서 왔을지도 모르죠. 거기에서 뭘 하다 왔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이 영적인 세상의 이야기들은 종류도 다양하고 표현도 다양해서 우리들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뭐 서양의 천상세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다고 동양의 천상세계도 딱히 아는 게 없네요. 어릴 때 들었던 얘기인데
저 하늘나라에 글동네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글동네에 어떤 도인이 이렇게 갔다가 글이 있는 걸 보고 와갖고는 그래서 만든 것이 한문이라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한문이 하늘나라의 글자를 훔쳐와서 만든 문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냐 싶겠지만 사실 제가 어릴 적 구인사에서 이대큰 스님께서는 제 이름의 한문을 이렇게 들으시더니 그걸 형자라고 읽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 이름이 형자가 돌림자라서 흔하게 쓰는 글자가 아니거든요. 인구망변에 대니랑자를 써서 옥구슬형이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도인께서는 따로 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글을 배우시지도 않았으면서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뭔가를 아시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현대인들은 뭔가 많이 배우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만 이 도판에서는 또 그런 것들이 크게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도인들은 하나같이 학교 언저리에도 못 가보신 분들이니까요. 그나마 연정원의 권태웅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한학이라도 하셨던 분이라서 학식이 좀 많았죠. 그래서 글문을 아시는 분처럼 풀어내는 방법도 또 남달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걸출한 도인과 인연이 되어서 공부를 하는 인연들을 이렇게 보면요. 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온 어떤 계보 같은 것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계에서도 학파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에 가보면 지금도 여러 가지 계파로 갈라져 있죠. 장로교니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게 한때는 되게 웃겼어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 뭐 그렇게 많은 계파가 필요한 건지 싶었었죠. 그러다가 불교를 믿는다고 다 같은 불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불교의 시작이 서가모니이긴 하지만 훗날에도 도를 깨친 양반들이 계속 출연을 했으니까 이 부처란 단어가 원래 고유명사가 아니라 깨달은 사람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다 보니까 불교라고 해도 부처는 무수히 많다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양산되는 건 또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의 그 수많은 유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졌겠구나 싶었습니다. 불교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수없이 많은 예수님들이 오셨다 가셨겠구나 하고 말이죠. 물론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양반들 입장에서 보자면 저의 이런 생각들이 참 불경하고 이단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이죠. 문득 우리는 언제나 이런 생각의 틀에서 자유로워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의 틀이 결국에는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인데 말이죠. 가령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런데 그 민주공화국이라는 개념은 정해진 건가 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그냥 그저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건 꼭 민주공화국이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민주공화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렇게 애를 썼던 선배들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꿈이 다 똑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으니까 수없이 많은 반목과 갈등이 있었겠죠. 지금도 수없이 많은 논리들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이랬느니 저랬느니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재단을 하고 맞니 틀리니 싸우고 있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이 잘 나가던 때는 각자 자기 생각으로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면서 정말 끝간데 없이 싸우던 때가 아니었어요. 1945년 해방이 되고 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될 때까지 이 나라는 정말 혼란 그 자체였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서 이 나라를 각자 자기 방법대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25를 두들겨 맞았죠. 전쟁이 끝나고 나라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럴 때 나타난 양반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이 꼴통 한 명이 출연을 해서 나라를 틀어지고 잘 살아보세를 외칩니다. 혼란스러웠던 이 나라는 어찌됐든 잘 살아보자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였고요. 저는 그 전두환의 출연도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만약에 그 당시 상황에서 김대중이나 김영삼 같은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아우 깝깝해집니다. 자유? 아우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에 자유를 알았을까요? 지금은 국민들이 자유를 알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정말 자기 꼴리는 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들 그러는데 책임과 의무가 뒷받침되지 않은 자유는 우리는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대표라고 뽑아놓은 대통령을 갖다 윤방구라고 부르는 것이 자유라면 저는 솔직히 별로예요. 저는 이 나라의 그 패거리 문화가 정말 싫어요. 그걸 자유라고 부르는 것도 정말 싫고요. 내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저는 좀 품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 맘에 들지 않아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 수 있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한다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예의와 품성은 다 말아먹었죠. 과연 이런 품성의 인간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뒷받침되지 않는 인간들에게 자유를 줘야 하는 건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어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한국말을 사용을 해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듯 한다는 거죠. 내 식으로 표현을 하면 상대방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금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경제계 쪽, 변호사 쪽 양반들은 그나마 비슷하게 말이 통하는데 이게 시장에 일하시는 분들과는 대화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하는 표현. 온 별이 달라서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하는 일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종교나 가치관도 달라서 접점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만난 우리들이 죽고 난 뒤에는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까 살아있는 동안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랑 재밌게 잘 지내다 가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왔던 별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꽤나 신박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것들이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어찌됐든 우리들의 삶이 조금은 더 성장하고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발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원수도 아닌데 왜 그렇게 상대방을 박멸하려고 저럴까 싶어서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네요. 오늘도 주절거리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